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험 보기 전에 지금 이제 오늘 문제도 3주차도 제가 이제 공개 예정인데 미리 그 베타 답안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서 만들고 금요일 정도에 딸딸딸 외워가지고 토요일날 시험 보시면 되고,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문제 공개되니까 그걸 미리 공부한 다음에 일요일날 이렇게 연습을 해서 풀어보시면은 훨씬 더 공부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스터디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답안지를 얼마나 잘 쓰느냐 이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한속봉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까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게, 그쵸? 연습해야 될 게 악력기, 그쵸? 그 다음에 아령, 철봉, 그 다음에 푸시업. 이렇게 해서 손의 힘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장기간 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잘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여기 우리 연기 2주차 자료 중에서 우리 스터디에서 여기 적중률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이제 종합문제 찍기 강의 스터디 연기부터 이제 3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여러분들 제가 연기부터 2기까지는 뺐어요. 너무 똑같은 문제가 많아서 빼고 3기만 이제 실어놨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문제가 거의 똑같죠. 사업 인정 후 협의 필수적 절차냐, 그 다음에 사업 인정 후 협의와 협의성의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1번 문제, 올해 1번 문제하고 이 연기부터 뭐 2기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가 똑같은 문제 있었고, 지금 3기 거 하나 뽑은 겁니다. 그쵸? 그 중에 3기 거 똑같죠? 문제가. 그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것도 보시면 1-2번 문제 보시면 이게 지금 풍납토성 사건인데, 그쵸? 이 풍납토성 사실관계, 오른쪽에 있는 그 사실관계하고 왼쪽에 있는 사실관계 똑같죠? 사실관계도 똑같고, 밑에 물음도 보시면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수용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송파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할 수 있느냐, 그쵸? 물음 똑같죠? 타당성 검토를 하시오. 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쵸? 저도 이거 문제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영업손실보상,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업에 우리 콘크리트 공장에 관한 영업보상에 관련된 요건, 이거 뭐 자주 물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하자승계 공부 많이 했던 2007도 23845 비교편지 결정의 위법이 수용지를 하자승계 된다. 그죠? 요 사건이죠? 요 사건에 관련돼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물음의 내용이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비교편지 결정의 위법이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되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2007도 13845 그 판례의 내용까지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 너무 똑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시험 보는 분들도 올해 이제 2차 시험 보신 분들은 요거 보면은 정말 그 적중률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2-2번, 요것도 내용이 똑같죠. 보면 개별공시가 이의신청에 관련돼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에서, 그쵸? 우리 제소기간에 관련된 내용도 2번 문제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또 출제하기도 어려워요. 출제하기도. 그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겨보시면 6페이지에서 3번 문제 넘겨보시면 저는 3개월에서 1개월로 냈어요. 오른쪽에 문제 보면 우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3개월에서 1개월로 과다하다, 그래서 변경명령 제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냈는데, 이 문제는 3개월에서 2개월로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시험 보기 직전에 3기 14주차에 시험을 봤는데 3기 13주차 3번 문제도 3번 문제였는데 똑같이 3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의 소외 대상이 무엇이냐, 제소기 관련된 이런 문제. 그렇죠? 여러분, 저도 문제 이렇게 냈지만 이게 소름 돋아가지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3-2번, 이것도 과징금 문제는 뭐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였고, 맨 뒤에, 그렇죠? 4번 문제도
이게 우리 스터디 문제 3기 7주차 문제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특히 간편행정법 보상복귀 암기장 4판에 96번 쟁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감찰법과 설립과 인가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 그래서 감찰법과 법인 문제 보시면 법인 설립행위와 인가행위 관계 해가지고 제 그 암기장 내용하고 또 스터디 문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터디 연기부터 3개 이르기까지 잘 따라오시면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판례 문제를 위주로 출제를 이제 연기여서 우리 연기 문제들은 이제 판례 문제보다는 좀 기본 이론화하고 쟁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1기, 2기, 3기 가면서 판례 문제들을 많이 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른 선생님한테 기본 강의나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차분히 잘 따라오시면은 합격하는데 합격으로 제가 인도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채점 우리가 3,600명에서 2차 시험을 한 4,000명 중에서 한 180명 정도 뽑다 보니까 채점의 공정성 때문에 판례를 가지고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누가 판례를 더 정확하게 답안을 쓰느냐, 이걸 가지고 채점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정법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하시면 안 되고, 오늘 제 자료에도 3법 중심, 뭐 3법 판례 시대, 3법 숙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문하고 관련된 판례를 위주로 우리 3법에 있는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단기간에 합격을 하실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합격을 하면은 전체 3,600명에서 한 4,000명 중에서 180명 되려면 확률적으로 5%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점 이상 받으려면 60점에서 65점 받으려면 1%에서 2%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공부를 해가지고는 사실은 1, 2% 안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이 1, 2% 안에 들어가야 60점 정도, 복귀 60점을 맞아야 다른 과목에서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커트라인이 한 51점에서 53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 7점에서 한 10점 정도를 더 맞아야 법규에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조금 실수를 하시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례 공부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숙달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도트와 미니법정 관련된 거는 요 자료가 많이 있어서 동영상 자료에다가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탑재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합문제 하면서 요거를 그 유튜브로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벌써 2회차 올라가 있는데 기본 필기노트에 이론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지난주 문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번 문제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행정 입법의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된 거죠. 문제집하고 우리 저 예시답안 보시면요, 예시답안에 편집 과정에서 약간 그 출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1번 문제만 다시 이렇게 제가 출력을 해드려서 14페이지 그거는 바깥 끼면 되고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파일 자체를 정상적인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뭐 특별하게 따로 뭐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나 우리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그 문제집 한번 보시면, 자, 행정입법이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시험에 어떻게 많이 출제됐느냐,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우리가 16회 시험부터 이게 최근 한 10년에서 20년 차이 한번 보시면은요, 가중처벌을 규정한 별표의 법적 성질. 그래서 요거는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3 많이 들어보셨죠? 별표 3 이게 뭐예요? 법규 명령. 오늘 또 공부할 건데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게 별표, 요게 시행령이죠. 시행령 29조죠. 그래서 형식은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령.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어떻게 돼요? 별표에서 여기서 보면은
일반 기준이 있고요. 일반 기준, 그 다음에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이 별표에 보면은 일반 기준하고 개별 기준이 있는데, 일반 기준은 가중 감경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가중 감경, 가중 처벌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그렇죠? 가중 감경 규정 이런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기준에는 한 번 걸렸을 때, 두 번 걸렸을 때, 세 번 걸렸을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다가 규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입법 중에서 순수 법규명령으로 또는 순수 행정규칙으로 지금 출제가 잘 안 되고 있고,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1번 문제는 행정입법에 대한 일반적인 거 한번 설명하고, 다음에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제 일반론 1-1번은 일반론이고요. 실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1-2번 문제입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그래서 여기서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대통령령, 그 다음에 뭐 부령, 요런 것들을 우리가 법규명령 일반적으로 봐요. 그쵸? 이제 부령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한 50% 정도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만 보통 법규명령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령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거는 이제 잠깐 예외로 하고 법규명령으로 보는 거죠, 형식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인 거예요. 사무처리 기준. 그래서 이거를 형식을 우선해서 이거를 법규명령, 법규성 있는 법규명령으로 볼 것이냐, 그쵸? 아니면 요거를 실제를 우선해서 요거를 그냥 행정규칙으로 볼 것이냐, 그쵸? 그래서 법규명령으로 보면은 얘 대외적인 구성력이 있는 것이고,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았다? 그럼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규칙으로 보면 요거는 대내적, 행정청의 대내적 구성력만 있고, 대외적 구성력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쵸? 없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따르지 않았다? 그렇다 그래서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가중처벌을 규정한 별표의 법적 성질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협의의 소익이라 그래서 협의의 소익, 그 밑에다 여기다 써볼까요? 협의의 소익 관련돼서는 우리가 요거 첫 번째 쟁점이었고, 두 번째 쟁점에서 취소 소송의 요건으로 보면은요, 요건으로 보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원, 전, 기, 관, 피 해서 두 문자 외우시라고 그랬죠? 요거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지금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소 소송을 할 때, 제기할 때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요건이고요. 처분성이 인정돼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협의의 소익이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권리 보호의 필요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그 시험 문제에서는 이 처분의 공정력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분의 공정력, 그렇죠? 처분의 공정력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 크게 나오는 처분은 뭐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사업 인정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용 재결, 그 다음에 표공하고 개공,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또 법인 등의 징계, 업무정지하고 과징금 이런 거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처분은 네 가지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요 처분이 네 가지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각종 허가라든지 뭐 인가 이런 거에 아주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행정법을 너무 지나치게 넓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처분이 크게 보면 네 가지다. 그렇죠? 이 네 가지 처분의 공정력을 깨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취소 소송을 거의 90% 제기하는데,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요것을 검토하는 게 시험에 거의 한 7-80%입니다. 그렇죠? 7-80%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16회에서 나왔던 게 바로 이런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의 소익 관련된 게 이제 권리보호 필요고요. 그 다음에 원고적격. 소를 제기하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법률상 이익. 그래서 원고적격. 여기 행정소송법 제12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판례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있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우리 보통은 임의주의니까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은 지금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소기간.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우리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뭐 1년 이런 식으로 그렇죠? 행정심판 관련돼서 이제 재개 정보를 받으려부터 뭐 90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소기간 관련된 거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할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피고적격 이것도 행정청으로서 시험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온 거는 우리 시험에서 대, 소, 원, 기 요 4가지를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협의의 소익이 이제 16회 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격 비준표. 토지가격 비준표는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표준지가 우리가 지금 56만 필지가 있습니다. 56만 필지가 있고요. 여기다가 토지가격 비준표. 가격 비준표를 곱하면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전체가 3,800만 필지가 있는데요. 3,800만 필지 중에서 국공유지 빼면 약 3,600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가 공정시장가격 비율 곱하면 여기다가 과표가 나오죠. 과표가 나오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재산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재산세. 그래서 지금 7월달하고 9월달 2번 재산세가 부과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평가한 이 표준지 공시지가 요게 56만 필지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약 한 1,600명 정도 투입해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게 되면 여기다가 지자체에서 토지가격 비준표 곱해가지고 개별 공시지가 전국 255개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도출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각 지자체에서 공정시장가격이랑 과표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툴 속에서.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민의 그 과세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투입되는 곳이 바로 요 표준지. 그렇죠? 요 표준지 평가하는데 요게 감정평가사가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검증하는데 감정평가사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에서 표준지하고 개별 공시지가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비주거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주거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공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평가하진 않고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서 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인가추수동의 시행령 별표 또 나왔죠. 시행령 별표.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출제가 된 내용이 있고요. 별표 3. 그 다음에 21회 시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K 지침에 따라 보상평가. 우리 그 기본 강의 보면 보상 법률주의, 침해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상을 평가하려면 그 법령에 따라 그 보상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만든 K 지침에 따라 보상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위법한 평가가 보상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회 K 지침에 대한 보상 평가는 위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24회 시행령 별표 또 나왔죠. 이거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시행령 별표 3. 이거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자, 협의수익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기준. 여러분들이 실무 이제 풀다 보면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관련된 요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법규에 관해서는 자,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우리 판례는 이것이 법규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근데 다수의 학설은 요거를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차이점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는 거의 이게 뭐 헌법처럼 이걸 따르고 실무 이론할 때는 이걸 가지고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법규 공부할 때는 판례가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실무 기준.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시행령 별표 3 또 나왔죠? 요거 또 나왔고, 그 다음에 협의책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주 대책에서 이주민 지원 규정의 법적 성질 28에 나왔는데, 자, 이주민 지원 규정은 요거는 상위범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지원 규정은 이게 순수한 훈령으로서 뭐예요? 행정규칙이고, 그쵸? 행정규칙이고, 이거는 법규성이 있다? 법규성이 없다. 그렇죠? 이거를 따르지 않아도 유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회 시험에서 토지가격 비준표 또 나왔죠? 토지가격 비준표. 중요기 분석으로 만든 내용이에요. 토지가격 비준표가. 우리가 보통 토가비 하죠? 토가비 해서. 이 토가비는 대지역하고 그 다음에 용도적이, 예를 들자면은 제1종 일반주거지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러면은 요것이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두 개의 용도에 걸쳐 있으면 각각 이거를 왜냐면 1000제곱미터씩 걸쳐 있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씩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산술 평균해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요즘은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서 옛날에는 이제 한 필지 한 개 용도 지역으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뭐 한 필지 두 개 용도, 한 필지 두 개 용도 지역이 걸쳤을 때 이 개별 공시지가를 제대로 산정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가격 비준 또 나왔죠. 29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30회도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회 감정평가 실무기준, 감정평가 기준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그렇죠? 감정평가 기준은 우리 감정평가사법 제3조에 토지평가 기준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율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대부분이 왜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대해서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이걸 따르지 않고 여러분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좀 이렇게 전문성 있게 평가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무조건 법규성 인정된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유법하게 되고 위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립호텔에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대법관님들이 우리 감정평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판시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바로 위법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평가서를 작성할 때 전문적 용어로서 잘 작성을 하면은 국립호텔은 안 가셔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이죠.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우리가 표준지를 평가를 할 때 14회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14회 시험에서는 표준지 선정 관리 지침이 나왔어요. 14회 시험에서는. 그리고 33회 시험에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우리 이게 훈령으로 돼 있는데 국토부 훈령으로 돼 있는데 부동산 가액공시법의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게 법보행, 그렇죠? 법보행,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이렇게 출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4배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 행정입법에 관련된 쟁점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 한 20년치 기출 중에서 약 13번이나 나왔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이건 합격 표본. 20년 중에 13번 나왔으면 뭐예요? 무조건 이거는 딸딸딸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거의 눈 감고 쓸 수 있는 정도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도 한번 보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물음 1번 여기 14페이지 나눠드린 거 먼저 보세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은 원래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물음 1번, 2번 이게 따로 있는데 이런 고민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물음 1, 물음 2 이거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논점의 정리 또는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예시 답안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기승전결하는 것 때문에 논점의 정리하고 결을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실전에서 물음 1, 물음 2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물음 1, 물음 2 답을 쓰셔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논술이잖아요. 논술이니까 논점의 정리, 결 따로 잡아가지고 물음 1번을 두 번째 목차에서 물음 3을 세 번째 목차에서 이렇게 구성한 거는 논리 구성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는 자유롭게 답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논점의 정리에서 우리가 법칙행정의 원리 여기다가 만약에 언급을 해줘야 한다. 여기 논점의 정리를 쓰셨을 때는 행정기본법 제8조를 논점의 정리에 쓰시고요. 만약에 논점의 정리를 안 쓰고 행정입법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8조를 반드시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차에서 보면 논점의 정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에서 물음 1, 세 번째 목차에서 물음 2, 네 번째 목차에서 결. 그런데 여기서 논점의 정리를 여러 번 썼다 그러면 행정기본법, 행정법 총칙이죠. 행정기본법 제8조 꼭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논점 정리 안 쓰고 내가 물음 1에서 바로 들어갔다 그러면 첫 번째 물음이 뭐였어요? 행정입법이었죠? 입법이었으니까 여기다가 행정기본법 8조를 쓰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입법에서 법규명령식 행정규칙, 법령보충 행정규칙 요 문제가 나오면 행정기본법 제8조는 어디다 쓰든 꼭 그거를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쵸? 이거 꼭 별표 쳐놓으시고 나중에 답안을 쓰실 때 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의 법률 우위, 법률 유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원래 당연히 법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행정기본법에서도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 두 가지만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넷 자료 이 필기노트에 보시면 그에 대한 해설을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행정입법이라는 게 국회가 하는 행정부에서 그렇죠? 법조문 형식으로 제정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특성이 뭐가 있다? 자, 일반성이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적용하는 거고요.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추상적 규범으로 한 번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계속 폐지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해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행정이라는 게 전문적 기술적 사항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계속 법률로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 가반 출석에 가반 의결로 해가지고 국회에 법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각종 고시, 예규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발빠르게 행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행정입법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행정입법 중에서 우리가 법규명령하고 지금 행정규칙 두 개 설명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실제 답안지에서는 이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 요 내용을 여기 제가 예시 답안 있는 거 마냥으로다가 이걸 다 쓰게 되면 그렇죠. 1번 풀다가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1번 풀다가 60분 끝, 70분 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을 담아 놓은 것이고 실제 답안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미리 문제를 알려드리면은 그 문제를 미리 베타 답안이라 가지고 제가 그 제 강정훈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그 답안 그 뭐 가검, 나검 이런 게 있잖아요. 다운 받아 가지고 하량을 싹 지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답안 분량으로 해서 배점을 이렇게 착착착 잡아 가지고 그 20점 분량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점이다. 그다음에 지금 10점 쟁점이 이렇게 나눠지고 뭐 20점 그다음에 20점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10점, 10점, 15점, 뭐 15점, 그쵸? 20점 이런 식으로 해서 10점에서 20점이기 때문에 거의 뭐 목차를 잡아도 1, 2, 3, 4, 그쵸? 그러면 서에다가 2점 잡고 여기다가 2점, 1, 2점 잡고 1, 2점 잡으면 두 번째 목차에 뭐 8, 9점, 그쵸?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10점을 잡더라도 1, 2, 3, 4 이렇게 쳐. 개설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1점, 그쵸? 뭐 요 결에다가 1점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4점, 그쵸? 이렇게 정도밖에는 구성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10점이잖아요, 이게 10점, 그쵸? 10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답안지에다가 쓸 내용은 사실은 4점이면은 우리가 한 페이지에서 한 5분의 4 정도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22줄 중에서
예를 들자면 한 16줄 정도 되는 건데, 그쵸? 그 정도에다가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제가 예시 답안에 들은 내용들을 다 쓰다 보면은, 그쵸? 답안지는 다 채우는데, 이제 공부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가 오늘 뒤에 자료 보면 베타 답안 있죠? 베타 답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가 되실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 베타 답안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는 저는 이제 나눠드린 자료의 베타 답안을 보시면서 그거를 답안 분량으로 압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시면은 되시겠다. 그렇죠? 연기 때 그냥 차분하게 베타 답안 이렇게 만들어서 한 금요일날, 목요일 금요일쯤에 좀 외우고 토요일날 한번 보고, 그다음에 동영상 하시는 분들도 금요일쯤에 해서 외우고 주말에 이거를 한번 작성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터디를 그냥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차분히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기, 일기, 이기. 그래서 동차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그쵸? 그러니까 1차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는 실강 나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야 뭐 이제 좀 1차 시험에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뭐 동영상으로 들으시더라도 또 1차 또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내년 동차로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끝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고, 2차만 하시는 분 당연히, 그렇죠? 스터디는 무조건 참여를 하셔서 이게 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석봉, 제가 어느 날 불을 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불을 끄면 딱 다다다다닥 하게끔, 그렇죠? 한석봉과 어머니 전략으로 무조건 저는 이제 앵무새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반복 학습을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은 한석봉 전략으로 앵무새로 많이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석봉 전략으로 답안지를 많이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쟁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쟁이가 신경숙 그 공지영 작가분들 왜 보면 맨날 표절 시비 걸리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거를 유명한 작가들 글을 계속 반복해서 복귀하고 하다 보니까 내 글인지 외국 작가 글인지, 그렇죠? 이걸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표절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강 박사 글인지 아니면 판례 글인지 아니면 어디 교재의 글인지 생각이 이게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써보셔서 필사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를 터득할 수가